자, 먼저 이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었을까요? 잠시 뒤면 법정 구속될 운명, 김용전 부원장. 그런데 법정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김용 부원장이 나오면 말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법정 구속으로 나오시지 네. 못하셨는데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고 그런 점들을 항소심에서 저희가 잘 밝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판 끝나면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끝내 나와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을 당시 이 김용 씨의 반응이 화제가 됐어요. 예, 재판이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실형이 선고되니까 일어서서 다소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검사석과 방청석을 잇따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소지품을 반납하고 구치소에 곧장 재수감됐는데요. 지난 5월 4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딱 6개월 만이었습니다. 이 김 전 부원장은 당초에 10분 전에 법원에 미리 도착해서 지지자들 수십 명과 악수도 하고 또 어깨를 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선고가 나니까 다소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이 반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무죄가 나니까 방청석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장면도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어허. 자, 일단 김용 전 부원장 실형도 실형이지만 이게 이제 법정 구속까지 됐거든요.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형사 사건으로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양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이 사실 원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건, 정치인에 대한 사건은 불구속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마저도 배려다라는데 얼마 전에 울산시장 사건에서도 법정 구속은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특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구속이 된 거는 정말 어떻게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거는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혐의를 되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부인했고 두 번째로는 위증교사가 드러났고 위증교사. 그렇죠. 증거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대려고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을 시켰던 게 드러났고 예. 그 위증을 한 사람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 가서 제가 위증한 게 맞습니다. 다 허위 진술이었습니다라고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다고 유동규 만난 게 아니라 저 만났다고 캘린더 갖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가짜였잖아요. 그렇죠. 김용 씨가 유동규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났습니다라고 알리바이를 댔는데 그 다른 사람이란 사람이 위증을 했던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재판 관계에서 법원을 속이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게 드러난 마당에 이 사람을 불구속으로 해주면 항소심에서 다른 증인도 회유하고 증거도 조작할 우려가 있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밖에 놔둘 수가 없다. 결국은 김용 씨가 자신이 자초한 것들로 인해서 발목이 잡혔고 법정 구속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증이나 이런 거는 판사들도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하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5년 받은 것도 굉장히 선처받은 겁니다. 양형 기준 안에서도 제일 낮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올라갔어야 될 요인이 너무 많다. 그리고 위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이제 수사돼서 기소될 거니까 그 부분까지 참작을 참으신 것 같은데 예. 사실 법원에선 제일 괘씸하게 보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유죄 선고가 나온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 바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진술이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욱 메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예, 그건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민주당에서 김용이 돈 받은 게 맞으면 그 상자가 본부장님한테 나올 리가 있느냐. 저는 전달받은 상자입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었고 나머지는 도구였다. 본인도 도구였다. 자, 조선일보 3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김용 유죄로 만든 건 유동규의 진술.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았다.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또 일관성이 있어요. 뭐 코트에다 넣고 언제 어떻게 만났고 그 대선 자금이라면서요 했더니 아니요. 경선 자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쓰는지 다 제대로 알고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얼마나 세세하게 진술을 했느냐.
재판정에서 왜 그때 코트에다가 돈 뭉치 놓고 이렇게 불룩한데 이거 들어간다니까요. 현금 뭉치도 막 갖고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구체적 진술을 꽤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게 지난 2012년에 1억 쇼핑백에 담아서 줬다, 전달했다 하고 6월에는 경기도청 북측 도로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2억, 또 수원 광교 도로에서 3억 이렇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특히 광교 아파트의 경우 좀 자세한데 8,900m를 10분 정도 걸어가서 2억 원의 무게가 4kg이다. 상자 2개에 나눠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재판장에 실제 2억을 가지고 나와서 검찰과 함께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까지 가지고 나와서 시연을 했어요. 예, 이게 쇼핑백 한 겹이면 찢어질까 봐 한 겹을 더 감쌌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돈을 어떻게 넣어서 밀봉까지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또 사무실에서 전달한 1억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재질의 쇼핑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 전 부원장이 옆구리에 끼워서 코트로 가려주기도 했다. 본인이 그렇게 직접 안 보이도록 했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코트로 가리고. 예, 이 재판부 앞에서 직접 본인의 옆구리에다가 그 돈다발을 끼고 그 정민용 씨 코트, 그러니까 본인은 어제 코트를 입고 오지 못해서 정민용 씨 코트를 빌려 입은 뒤에 실제로 어떻게 감췄는지를 시연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시연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넣었을 때, 뭉치를 넣었을 때 배 부분이 불룩 튀어나오게 되니까 방청석 일부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코트에다 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넣었는데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코트 없네? 정민용 씨 코트 좀 빌려주세요. 거기서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거짓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세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죄가 나왔어요. 궁금한 게 왜 유동규는 돈을 줬다고 본인이 얘기까지 했는데 무죄가 나왔을까? 자, 일단 전달 과정 저희들이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돈을 준 사람은 남욱입니다. 오른쪽 남욱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은 왼쪽 끝에 있는 김용. 8억 4,700만 원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자기가 뭐 또 어떻게 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갖다 준 돈은 6억. 이 6억을 준 사람은 유동규거든요. 근데 유동규는 무죄? 자, 구재령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향범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최대한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돈을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사람이 있는 범죄잖아요. 예. 그래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역할이 딱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법원에서도 저 그래픽대로 돈이 흘러간 사실관계는 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검찰에서는 유동규하고 김용이 한 몸이니까 김용과 유동규는 한 몸으로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는 요 관계에서는 김용 씨 혼자 받은 사람이고 유동규 씨는 남욱과 한 몸이 돼서 준 사람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준 사람인지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있어서만 지금 무죄가 나오는 이유가 됐을 뿐이지 사실관계는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도 사실로 인정됐고 이 전달 과정이나 이런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뭐 봐주기나 뭐 이런 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법적 측면에서만 그런 것이라서 유동규 씨도 지금 자기 잘못에 대해서 무죄받고 나와서도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저건 항소심에 가면 공소장 변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준 사람 쪽으로 법조문만 바꾸면 유죄가 또 유동규 씨도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무죄라는 게 무슨 논란거리 자체가 아니라 그냥 법적 측면에서만 그런 거라서 항소심에서 정리가 될 사안이고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탄핵 본회의에서 탄핵 가결 여부를 놓고 지금 표결에 들어가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탄핵 심판 소추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에 지금 여야가 대치하고 있거든요. 밤샘 농성하고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그 안건이 바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입니다. 오늘 2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방송통신위원장직에서 본인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자, 최지영 기자. 예, 이 정부 고위 관계자 발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사퇴 의사를 표시해서 사퇴 처리가 됐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그 부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예정대로라면 거대 야당 의석을 토대로 단독
의결 통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안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되면 탄핵 소추된 그러니까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무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당장 이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기 직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 배경은 잠시 뒤에 알아보겠고 오늘 국회에서 가결될 지금 표나 의석수로 봐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난번에 탄핵소추 냈다가 또 철회하고 서류 막 급하게 만드느라고 방통위원장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 잘못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오늘까지 왔었는데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되면 오늘 되면 앞으로 몇 개월을 방통위는 일을 못해요.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한 것 아닌가라는 분석은 있습니다만 잠시 뒤에 이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용 씨 얘기 쭉 했는데요. 김용 씨의 혐의라든가 유동규까지는 얘기를 했고 자, 그럼 그 다음은 이번 재판에서 김용 씨의 유죄가 인정이 되면서 사법당국의 칼끝은 이제 이 사람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을 자신의 분신이라 불렀던 이 사람입니다. 성남 지역에서는 그 이재명 변호사의 그 힘을 갖다가 손을 내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덥석덥석 손을 내밀어주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 데가 많다. 그래서 잘 쓰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니까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 자,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했었느냐, 본인의 관련 여부 알았느냐 몰랐느냐 들어보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고 전혀 알지도 못했다. 과연 그럴까? 한국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한 푼도 안 받아랐다는 논리는 깨졌다. 자, 배임 혐의 입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캠프 조직을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김용입니다. 김용은 돈을 받았는데 정작 후보는 돈을 받았는지를 몰랐다. 한두 푼도 아니고 6억입니다. 물론 김용 씨가 돈을 받은 게 6억이라 하지만 이재명 대표 얘기는 우리 돈 많았다. 돈이 없어서 6억 그 정도 꼭 필요하지도 않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장에. 첫째는 돈이 많았다고 하는 시점은 김용 씨가 6억, 7억, 8억 이 돈을 받았을 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언제 받았냐 그 시점을 얘기를 해야지 그냥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것은 시간적인 어떤 요소를 전혀 무시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자, 김용 씨가 받았는데 그럼 나한테 안 왔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용 씨가 이 돈을 봐서 어디 썼냐를 검찰이 입증을 하지 않았으면 유죄가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잘 보시면 지금 신문지상에는 보도가 안 됐지만 김용 씨가 사조직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쪽 사람들에게 이 돈을 전달하면서 활동비로 썼다는 거예요. 사조직에 속한 분들하고의 어떤 대화 내용들이 SNS 통해서 있었던 것들이 다 검찰에서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체증이 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로 했다. 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알았든 몰랐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이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관성은
다른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다르지만 대장동 관련한 다른 재판에서도 유동규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로 신뢰성,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김용 씨 유죄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로 직접 연결된다. 이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방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이제 몰랐지만 위해서 서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형사범들은 이제 고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재판부에서 이제 유동규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면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세밀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는데 유동규의 진술은 자기가 아는 범위까지죠. 지금 유동규는 대장동 업자들과 김용을 연결한 중간 고리 역할에서 자기가 아는 부분은 끝난다. 거기서 이제 김용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유동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 자기가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이제 판사가 경고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상의 범위를 유동규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이 혐의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측근이 뭐 저렇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이제 죄가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믿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판단과 일반 상식이나 믿음과는 다르다. 예, 이게 아마 치열한 법적인 다툼이 예상된다. 그래서 항소심도 남았고 하기 때문에 쉽불리 예단할 수 없고 재판 추이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부분인데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깨졌다. 그 뭐 쇠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다고 하잖아요. 고리 하나 깨지면 그 쇠사슬은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유동규 씨의 진술에 대해서 오락가락했다고 하시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2013년에 뇌물 줬던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10년 전 얘기라서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유동규 씨가 본인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법원에서 무죄를 줬어요.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근 일들까지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떠올려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맞다.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물증과 맞아떨어짐으로 유동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김용 넘어서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가 모른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유동규 씨는 그것만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장동 사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김문기 아냐 모르냐 각각의 장소에 이제 등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빙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걸 알만한 지위에 있었고 관계에 있었습니다라는 거는 대장동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유동규 씨는 본인이 진술한 게 많잖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촘촘하게 그물처럼 연결돼서 신빙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임죄에 대해서 배임은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인에게 이득을 줬다는 것만 가지고도 범죄가 성립하는데 근데 정책 결정이라는 것 때문에 좀 빠져나갈 여지가 있지 않냐. 이게 법리적으로 다투어졌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이나 부당한 이득에 대한 유착관계가 인정되면 앞에 거가 너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이 인정되면 굉장히 쉽게 통과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마리가 여기서 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어제 판시의 중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민간 사업자와 인허가권자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 부패의 고리다라는 판시가 나왔잖아요. 그 부패의 고리라는 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이 어떻게 맺어질 수 있을까요? 김용 씨는 인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적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됐는데 김용 씨가 필요로 할 때 한 8억 돈을 남욱 쪽을 찌르면 돈이 나온다는 걸 김용 씨가 어떻게 할까요? 대장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거기서 인허가권자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돈 벌게 해줬으니까 우리가 돈 요구하면 몇 억, 한 10억대는 갖고 와야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게 이 판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는 어제 깨졌고 대정동 본류 사건에도 아마 이재명 대표에겐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남욱한테 전화하면 돈이 올 거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김용이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였을까?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김용의 법정 구속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렇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서는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않는데 그에 대해서 예, 사실대로. 예. 뭐 있는 것도 뭐 담당.
김창 실장 인정했습니다. 나오는데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저 오늘 평생 먹으려고 오늘 저 재판정 나오면서 다 먹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유동규를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거 좀 조심스러운데 과거에 유동규가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혼자 왜 오피스텔 같은데 뭐 건물 하나 이렇게 놓고 그때 뭐 극단적 선택하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정진상이랑 통화하고 정진상이 휴대폰 갖다 버려라고 해서 갖다 버리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측 이재명 대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바뀌었지만 그 순간이 뭐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동규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요건 좀 따지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장면을 지금 와서 돌이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동규 씨 본인도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주군이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는 극단적 선택도 생각했다 이랬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하지는 못했지만 측근이라 한다면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측근도 아니라 그러지 자기랑 같이 일했던 김문기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버리지. 그리고 또 가짜 변호사 논란도 있잖아요. 이 지금 판시에도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도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진술의 변경 경위에 있어서 가짜 변호사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나를 도와주는 변호사인 줄 알았더니 정보만 쏙 빼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는 이용만 당했다. 어제도 내가 하는 사이 발을 이렇게 깊이 담근 줄도 몰랐습니다. 이러는데 근데 본인이 지금 갈등에 의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해 만에 이랬던 상황에서 전화를 막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나니까 진실만을 말하라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하려고 그 급박한 순간에 뭐 열몇 통씩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나는 이용만 당했고 완전히 버려졌구나. 라는 것이 진실을 내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정말 앞뒤가 다 연결이 되고 이거를 김용 씨 쪽에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경위로 바뀐 거기 때문에 진술 변경 경위가 이해가 된다. 신빙성이 있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유동규 씨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김용 측에서는 아니 지금 처음에는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꿨잖아요. 어떻게 저 말을 믿습니까? 라고 했지만 유동규에게는 뭐 지금 개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한테 욕을 먹을 정도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배신감.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분명히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취재된 게 있습니까? 혹시 뒤로? 어제 사실 그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참여를 하다가 선고 결과가 나니까 중간에 이제 빠져나와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 이후 대표실에 머물다 다시 의원총회로 이동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니까 준비한 듯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 한마디만 내놨는데요. 다만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 대표 측을 통해서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일주일 만에 20억 원 가까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이었는데 경선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김용 전 부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부정 자금이 1원도 없었다는 주장 지난해에도 했었고 이번에 또 똑같이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참 이런 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니까 요즘 부쩍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 사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그런 회복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태에 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런 취지로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예.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예.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예.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지요. 그 부분에 네, 그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네, 그런 방법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요.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는 김용 이 재판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건 분명히 민주당에는 악재일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야,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체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 표면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당내 기반은 더 강화됐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그랬었죠. 근데 그 이후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 기반이라고 쓰는 개딸들을 등에 업은 다른 의원들의 막말이 이어졌고 또 사법적으로도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울산시장 선거 관련한 유죄 판결이 있고 제일 결정적으로 어제 김용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을 얻은 거죠. 이낙연 대표가 꼭 그 재판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민주당의 이 난맥상에 대해서 계속 시기를 보고 있다가 이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막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니까 조금씩 목소리를 높여왔고 이제 어제 기점으로 해서는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표면화됐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더 힘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내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더군다나 총선 앞두고 이낙연계로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공천 관련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요. 얼마 전에 측근들 만나서는 진짜 민주당에 실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했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전해드리기 힘든 말까지 했었대요. 이낙연 대표 아까 그래픽 준비했죠. 어떤 입장이냐 한마디로 바로 저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과연 이 상태로 이렇게 지금 재판이 나오는데 지금 재판이에요. 어떤 혐의가 드러난 게 아니라 재판에서 1심으로 유죄가 막 나오고 법정 구속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과연 내년 4월 총선 치를 수 있을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매우 고민스럽죠. 지금 이제 선거를 맞아서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이제 뭐 각 정치 개파나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백가쟁명식으로 터져 나오니까 또 거기다가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점화되니까 이쯤에서 이제 자기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낙연 대표가 나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죠.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제 중지를 모아서 결단을 해야 된다. 중지. 그래서 이제 뭐 이낙연 대표의 앞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신당 같은 것.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분의 뭐 성향이나 그런 걸로 봤어도 이제까지 열린 우리당, 국민의당 본인이 여러 번 이제 선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민주당의 본류를 지켰다. 그래서 그것이 이분에게 큰 이 총리의 이 대표의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뚜렷한 자기 세력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다시피 이제 총선을 맞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기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답답할 겁니다. 지금 뭐 제일 강성 지지자들도 저렇게 지지는 보내고 있지만은 저렇게 강렬하게 뭐 행동하고 어떨 때는 극단적인 모습도 보이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면은 우리 이 대표도 좀 뭔가 이제 수동적인 면 계속 지금 판결이 터져 나올 때마다 저렇게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된다. 옛날에 뭐 성남시장 시절이 사이다 같은 그런 시원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아마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재판을 일주일에 3번 받는데 과연 사이다 같은 발언이 그 사이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표께서 뭐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파동도 겪으셨고 단식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성찰을 하셨을 걸로 보고 내공이 쌓이셨을 테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 난국을 타개할 어떤 생각과 행동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보이실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공통된 생각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대로 어렵지만 민주당은 지금 뭐 혁신도 지금 얘기도 안 나오고 있고 그냥 이 상태로 쭉 가겠다는 건데 친명 중심으로만 똘똘 뭉쳐서 과연 이게 민주당 간판 걸고 내년 총선에 나올 만한 분들이 이게 유리한 흐름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200석을 뭐 운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사태가 또 뭐 선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불거져 나오고 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여당 쪽에서는 뭐 혁신을 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쪽은 뭐 이탄희 의원 불출마 선언 말고는 이제 고요잠잠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 같은 것이 이제 엄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중지를 모아서 우리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